눈도 못 보는 것이 순막의 주인 행세라니. 가마에 한번 굴러 떨어졌다 하면 그뿐인 것을. 광주 분원에 수출되는 깊은 산자락 순막에 어려서 가마 사고로 아비도 눈도 잃은 27 여인이 살았습니다. 살림의 실권은 진작 남편과 첩이 틀어쥐었지요. 여인은 죽은 듯 숨만 붙어 숯가마일만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눈으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그 누구보다 또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늦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산자락에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었지요. 깊은 골짜기 한쪽에 검은 연기를 토해내는 순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라님 그릇을 굽는 광주 분원에 수출되는 제법 큰 가마를 셋이나 거느린 순막이었지요. 그 마당 한 구석으로 여인 하나가 더듬더듬 걸어 나왔습니다. 이름은 백연이, 나이는 27이었습니다. 한쪽 손은 늙은 숫쟁이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있었지요. 연희는 앞을 보지 못했지요. 흐린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있었고 왼쪽 뺨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손바닥만 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 발밑을 조심하십시오. 여기 돌부리가 있습니다. 연희의 손을 잡아 이끄는 늙은이는 곰배 영감이었습니다. 이 순막에서 30년을 숨만 구워온 늙은 숫쟁이였지요. 등이 굽고 손마디가 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고맙네, 곰배 할아범. 연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곰배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렸지요. 이 여인이 어떤 집안의 외동딸이었는지, 한때 이 순막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 곰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연희는 마당 끝에 멈춰 섰지요. 그러고는 코를 가만히 들이켰습니다. 오늘 둘째 가마 불길이 약하구나. 솔가지가 덜 말랐어. 연기 냄새가 무겁다. 곰배가 깜짝 놀라 둘째 가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거기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다른 가마보다 검고 탁했지요. 눈먼 여인이 마당 끝에서 냄새만 맡고 가마 속이를 알아맞힌 것입니다. 세상에, 마님은 어찌 그걸 다 아십니까? 코가 있고 귀가 있으면 알지. 눈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게 세상에는 많다네. 연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끝이 어쩐지 쓸쓸했지요. 곰배는 차마 더 묻지 못했지요. 바로 그 무렵 안채 쪽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새벽부터 마당에서 무슨 청승이야? 곱게 단장한 여인이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받쳐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지요. 나이는 26, 이름은 옥섬이었지요. 이 집 바깥 주인 변달수가 들인 첩이었습니다. 옥섬은 마당으로 내려서며 연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물론 연희는 그 눈길을 볼 수 없었지요. 그러나 살갗에 와 닿는 그 서늘함만은 똑똑히 느꼈습니다.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가마 냄새를 맡는다고. 괜히 일꾼들 정신만 사납게 하지 말고 방에나 들어가 있어요. 새벽 공기를 쐬러 나왔을 뿐입니다. 연희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옥섬은 콧방귀를 뀌었지요. 공기를 쐰다. 좋겠네. 할 일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으니 이 순막이 누구 덕에 굴러가는 줄도 모르고. 그때 안채 문이 거칠게 열렸지요. 기름진 얼굴에 배가 불룩한 사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이 집의 바깥 주인 변달수였습니다. 나이는 35, 본디 죽은 백 영감의 수하로 들어왔다가 대릴사위, 격으로 이 집에 눌러앉은 자였지요. 아침부터 뭐가 이리 시끄러워. 서방님, 글쎄 이 사람이 새벽부터 마당에 나와서는 가마가 어떻고 솔가지가 어떻고 참견을 하지 뭐예요.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변달수가 연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귀찮음과 멸시가 함께 어려 있었지요. 연희 자네는 그냥 방에 가만히 있게. 자네가 나선다고 숯이 더 잘 구워지는 것도 아니고 괜히 분원 사람들 눈에 띄어 좋을 것 없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어라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끝내 삼켰지요. 분원이라는 말이 나오자 가슴이 서늘해졌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연희는 곤배의 손을 다시 잡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옥섬과 변달수가 나누는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연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희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곤배가 따뜻한 숭늉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마님, 너무 마음 상해 마십시오. 저것들이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겁니다. 벌이라. 하라범, 나는 이제 버리고 복이고 바라지도 않네. 그저 이 집이 이 가마가 아버지의 손길 그대로 남아있기만 바랄 뿐이야. 연희는 손을 더듬어 벽에 걸린 작은 나무 조각을 만졌습니다. 거칠게 깎인 그 나무 토막을 연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쓸어보곤 했지요. 곤배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연희에게 늘 똑같았지요. 눈을 떠도 감아도 한결같은 어둠이었으니까요. 그 어둠 속에서 연희는 스무해도 더 지난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연희가 7살이던 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희의 두 눈은 멀쩡했지요. 순막의 주인은 연희의 아버지 백영감이었습니다. 백영감은 광주분원의 숯을 대는 솜씨로 인근에 이름이 자자한 숯쟁이였지요. 연희야, 이리 와 보아라. 오늘은 숯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마. 어린 연희는 아버지 곁에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백영감은 각 구워낸 숯덩이를 하나 집어들었지요. 그러고는 손가락 마디로 그것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아라. 좋은 숯은 두드리면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난다. 쇳소리처럼 청아하지. 땅 하고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영감은 이번에는 다른 숯덩이를 집어들었지요. 그런데 이건 어떠냐? 겉은 똑같이 검고 번드르르 하지만 툭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린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아버지, 소리가 달라요. 이건 속이 비었나 봐요. 옳지, 바로 그것이다. 겉만 그럴듯하게 구워진 숯은 속이 비거나 덜 익었느니라. 두드려 보면 금세 안다. 눈으로는 도무지 가릴 수 없는 것을 귀와 손은 안단 말이지. 백영감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연희는 신이 나서 가마 옆 숯더미로 달려갔지요. 그러고는 숯을 하나씩 집어 두드려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맑은 소리. 이건 둔탁한 소리. 이건 좋은 숯이에요. 허허, 우리 연희가 벌써 숯쟁이가 다 됐구나. 백영감은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따뜻했던지요. 백영감은 어린 연희를 안아 올려 가마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세 개의 가마에서는 검은 연기가 곧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연희야, 저기 저 큰 가마가 보이느냐? 저 가마에서 구운 숯은 한양임금님 그릇을 굽는 데 쓰인단다. 광주 분원에서도 우리 집 숯을 으뜸으로 친다지. 임금님 그릇이요? 그래. 그러니 숯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이야. 속이 빈 숯, 덜 익은 숯이 섞이면 그릇이 망가지고 사람이 다친다. 그래서 아비가 너에게 가리는 법을 가르치는 게다. 백영감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어린 연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반으로 쪼갠 나무패였지요. 거칠게 깎인 그 나무 토막에는 알 수 없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건 우리 집이 분원에 숯을 댈 수 있다는 증표란다. 나라에서 내린 것이지. 반쪽은 분원에서 갖고 반쪽은 우리 집에서 갖는다. 두 쪽을 맞대 보아 딱 들어맞아야 진짜 주인으로 친단 말이다. 어린 연희는 그 나무패를 신기한 듯 매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무늬가 까끌까끌했지요. 잘 간직해야 한다. 연희야. 이걸 잃으면 우리 집은 더는 분원의 순막이 아니게 되는 게야. 그러니 이건 아무에게도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된다. 네, 아버지. 꼭 간직할게요. 어린 연희는 야무지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나무패를 꼭 끌어쥐었지요. 백영감은 그런 딸을 대견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연희는 아버지의 칭찬이 좋아 온종일 숫더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지요. 백영감은 연희를 무릎에 앉히고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아비가 한 가지만 일러두마.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 번드르르한 겉모습에 곧잘 속는단다. 허나 잘 들어라. 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다. 참된 것은 결국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속이 빈 것은 두드려 보면 들통이 나게 마련이지. 사람도 물건도 다 그렇단다. 어린 연희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무릎이 따뜻하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말은 어린 가슴 깊은 곳에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훗날 두 눈을 잃고 어둠 속에 갇힌 뒤에야 연희는 그 말의 무게를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큰 가마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가마가 무너지며 불길이 치솟았고 그 불길 속에서 백영감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연희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 불에 왼뺨을 대고 두 눈을 잃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한낱 가마 사고라 불렀습니다. 순막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들 했지요. 그러나 그날의 사고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누운 연희는 벽에 걸린 나무 조각을 다시 한번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그 감촉이 손끝에 와 닿았지요. 연희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두드려 보면 압니다. 맑은 소리와 둔탁한 소리를.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눈은 잃었어도 그것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마의 불빛이 붉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연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붉은 불빛이 머지않아 자신을 집어삼키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막은 아침부터 분주했지요. 광주 분원에 보낼 숯을 가려 묶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검은 숯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일꾼 67이 그것을 가만히에
담아 차곡차곡 묻고 있었지요. 변달수는 뒷짐을 진 채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변달수가 이 순막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것도 어느덧 여러 해째였지요. 본디 변달수는 죽은 백영감의 수하로 들어온 자였습니다. 백영감이 가마사고로 세상을 뜨자 어린 연희를 거두어 키운다는 명목으로 슬그머니 안방을 차지했지요. 처음 몇 해는 그래도 백영감의 법도를 따르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옥섬을 첩으로 들인 뒤로는 사람이 달라졌지요. 좋은 숯을 몰래 빼돌려 이속을 챙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이번 숯은 특히 잘 골라 묶어라. 분원 갱신이 코앞이다. 분원 어른들 눈에 들어야 다음 3년 계약도 우리가 따낸다. 예, 나리. 일꾼들이 굽실거렸습니다. 그 사이를 작은 그림자 하나가 쪼르르 가로질렀지요. 13살 먹은 심부름 소년 봉구였습니다. 봉구는 등에 진 물지개를 내려놓고는 부엌 쪽으로 달려갔지요. 마님, 마님 물 길어 왔어요. 봉구가 부르는 소리에 연희가 부엌 문가로 나왔습니다. 봉구는 이 순막에서 연희에게 가장 살갑게 구는 아이였지요. 다른 사람들이 눈먼 연희를 피하거나 업신여길 때도 봉구만은 늘 곁에 와 조잘거렸습니다. 봉구가 연희를 따르게 된 데에는 까닭이 있었지요. 작년 겨울 봉구가 곧불이 심하게 들어 며칠을 알아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변달수와 옥섬은 일 못하는 아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때 연희가 더듬더듬 부엌을 찾아 죽을 끓이고 밤마다 봉구의 이마를 짚어 주었습니다. 앞도 못 보면서 손끝에 열만으로 봉구의 병세를 살핀 것입니다. 봉구는 그 일을 잊지 않았지요. 그 뒤로 봉구에게 연희는 이 순막에서 단 하나뿐인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봉구 왔구나.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네, 마님. 오늘은 분원에 숯 보내는 날이래요. 마당에 숯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연희는 봉구의 머리를 더듬어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문득 코를 가만히 들이켰지요. 마당 쪽에서 실려오는 숯 냄새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봉구야, 마당에 묶어놓은 숯섬 곁으로 나를 좀 데려다 주겠니? 네, 거긴 왜요? 냄새가 좀 이상하구나. 봉구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연희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이끌었지요. 묶어놓은 숯섬 곁에 이르자 연희는 손을 뻗어 가만히 하나를 더듬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속에서 숯덩이를 하나 꺼내 손가락으로 가만히 두드렸지요. 툭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연희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다른 숯을 또 꺼내 두드렸지요. 역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연희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건 분원에 보낼 숯이 아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잡히는 숯마다 속이 비고 덜 익은 하등품이었으니까요. 분원에 가야 할 상등 숯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누군가 좋은 숯을 빼돌리고 그 자리에 못 쓸 숯을 채워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희는 봉구의 손을 잡고 변달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러나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원에 못 쓸 숯이 들어가면 그릇이 망가지고 그 죄는 고스란히 이 순막이 뒤집었을 테니까요.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변달수가 귀찮은 듯 돌아보았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이 숯섬들 분원에 보낼 숯이 아닙니다. 상등 숯이 빠지고 속 빈 하등품이 채워져 있습니다. 두드려 보면 압니다. 소리가 다릅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일꾼들이 일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변달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눈도 못 보는 사람이 숯을 어찌 가린다고. 눈이 아니라 귀로 가립니다. 직접 두드려 보십시오. 분원에 이대로 보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때 안채에서 옥섬이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모양이었지요. 옥섬은 상황을 한눈에 알아채고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아니, 또 왜 이러실까? 멀쩡한 숯을 두고 못 쓸 숯이라니. 일꾼들이 밤새 골라 묶은 숯을 이렇게 모욕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모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숯은 그만. 변달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당이 쩌렁 울렸지요. 변달수는 성큼성큼 다가와 연희의 손에서 숯덩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어디가 어떻다고 그래? 멀쩡하구먼. 자네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일꾼들 앞에서 이 난리야. 분원 갱신을 앞두고 재수 없게. 서방님, 제발 한 번만 두드려. 닥치게. 변달수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연희가 비틀거렸지요. 봉구가 놀라 연희를 붙들었습니다. 일꾼들은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듯 혀를 잡고 누군가는 못 본 척 숫섬만 묶었지요.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연희를 두둔하지는 못했습니다. 변달수에게 밉보이면 당장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요. 옥섬은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 얼굴에는 옅은 미소마저 어려 있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가만히 방에나 있을 것이지 어딜 나서서 집안 망신을 시켜. 옥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굳어섰지요. 눈물이 흐려진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 악물고 참았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연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요. 봉구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변달수가 싸늘한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봉구가 안절부절 못하며 곁을 지켰지요. 마님 아프시죠? 약 가져올까요? 괜찮다, 봉구야. 너는 어서 내일 보러 가거라. 나 때문에 너까지 혼나면 안 되니. 봉구가 마지못해 나간 뒤 곰배 영감이 가만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곰배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다 봤습니다. 저런 천하에. 하라범 목소리를 낮추게. 누가 들으면 자네까지 곤란해져. 연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물었지요. 하라범 솔직히 말해주게. 요즘 우리 순막 수치 분원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두드려본 숯은 분명 못 쓸 것이었네. 곰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 1년 사이 좋은 숯은 따로 빼돌려 다른 데로 팔고 분원에는 하등품을 섞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모두 서방님과 저 첩의 주머니로 들어가지요. 일꾼들도 다 알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밉보이면 쫓겨나니까요.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막상 곰배의 입으로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수막이 그렇게 썩어가고 있었구나.
마님, 이 늙은 것이 죽은 주인 어른께 면목이 없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히 마님만 더 위험해질까 두려워서. 곤배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연희는 곤배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아닐세, 할아범. 자네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든든하네. 다만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분원갱신 때 진실이 드러나면 그 죄는 우리 백씨 집안 이름으로 남을 걸세.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만은 두고 볼 수 없네. 연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단한 결기가 서렸습니다. 곤배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지요. 죽은 백영감의 굳센 눈빛이 그 딸에게서 언뜻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는 변달수와 옥섬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변달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미간을 찌푸렸지요. 오늘 그 여자가 숯을 두드려 보고는 대번에 알아채더군. 귀신같이 말이야. 일꾼들 앞이라 겨우 눌러놓긴 했지만 영 찜찜해. 옥섬이 술을 따르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저 여자가 보기보다 눈치가 빠르다고. 눈은 멀었어도 귀와 코는 멀쩡하니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분원갱신만 무사히 넘기면 되는데 그 여자가 분원 사람들 앞에서 입이라도 잘못 놀리면. 변달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옥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옥섬은 술잔을 내려놓고 변달수에게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옥섬의 옆 얼굴은 더없이 고왔지만 그 눈빛만은 서늘하기 짝이 없었지요. 무언가를 오래도록 벼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변달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서방님, 제 말 잘 들으세요. 화근은 미리 없애는 법이에요. 분원갱신 전에 저 여자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라니, 그게 무슨. 순막에서 사람 하나 사라지는 거야 어려운 일도 아니지요. 더구나 앞도 못 보는 사람이라면. 옥섬의 목소리가 어찌나 태연했던지요. 변달수는 술잔을 든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눈에도 음험한 빛이 어렸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등잔불 아래에 길게 일렁였습니다. 바깥에서는 가마의 불길이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튿날 한낮이었습니다. 순막 마당으로 낯선 가마 하나가 들이닥쳤지요. 광주 분원에서 나온 아전이었습니다. 아전은 마루에 걸터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변달수를 불렀지요. 이 집 주인 되시오? 예, 예. 제가 이 순막을 맡고 있는 변달수 올시다. 변달수가 굽실거리며 달려 나왔습니다. 아전은 품에서 문서를 한 장 꺼내 펼쳤지요. 분원 어른의 분부를 전하러 왔소. 이번 순막 갱신 심사는 보름 뒤요. 헌데 이번엔 전과 다르오. 다르다 하시면? 이번 심사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직접 분원에 나와야 하오. 그리고 나라에서 내린 반쪽 신표를 지참해야 하오. 분원이 가진 반쪽과 맞대 보아 들어맞아야 진짜 순막 주인으로 인정하고 갱신을 내준다는 말이오. 순간 변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옥섬의 안색도 변했지요. 두 사람은 슬쩍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리. 신표라 하시면 혹 그 반쪽이 없으면 어찌 되옵니까? 신표가 없으면 갱신은 없소. 가짜를 들고 왔다가 들통나면 관하로 끌려갈 줄 아시오. 분원 순막을 사칭한 죄는 가볍지 않으니. 아전은 그 말만 남기고 가마에 올라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변달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옥섬을 데리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네. 진짜 쉼표가 우리한테 없지 않나. 내가 가진 건 그저 비슷하게 깎아둔 가짜뿐인데. 변달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섬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진짜 반쪽은 분명 백영감이 죽기 전에 어딘가 감춰두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있겠어요? 설마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한 곳을 향했습니다. 연희가 있는 방 쪽이었지요. 한편 연희는 부엌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봉구가 헐레벌떡 달려와 일러준 것입니다. 마님, 분원에서 사람이 왔다 갔어요. 보름 뒤에 쉼표인지 뭔지를 들고 분원에 나가야 한대요. 안 그러면 순막을 빼앗긴다고. 연희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쉼표라면 아버지가 어린 자신의 손에 쥐어주던 그 나무패가 분명했습니다. 잘 간직하라던,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던 그것 말입니다. 봉구야, 너는 들어가 쉬어라. 나는 좀 생각할 게 있구나. 봉구가 나가자 연희는 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늘 거기 걸려있던 낡은 나무 조각을 더듬었지요. 거칠게 깎인 무늬가 손끝에 와 닿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 여겨 20년을 곁에 두었던 그 나무 토막이 실은 분원이 인정하는 진짜 반쪽 쉼표였던 것입니다. 연희는 그것을 가만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토록 귀한 물건이었군요. 어쩐지 한시도 손에서 놓지 말라 하시더니.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변달수가 성큼 들어섰지요. 연희는 얼른 쉼표를 치맛자락 속에 감추었습니다. 연희, 자네한테 좀 물어볼 게 있네. 변달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정한 척 꾸며져 있었지요. 연희는 그 속에 숨은 가시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네한테 무얼 맡기거나 하신 게 없나 해서 말이야. 이를테면 나무로 깎은 패 같은 거. 분원일에 기니 쓸 대가 있어서 그러네. 연희는 속으로 가슴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천연덕스레 고개를 갸웃했지요. 나무패라니요. 저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저는 겨우 7살이었고 그날 이후로 눈까지 잃었는데 무얼 챙길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없단 말이지. 방 안을 다 뒤져보셔도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변달수는 한참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못 보는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요. 변달수는 방 안을 한 차례 휘둘러보고는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나갔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등줄기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곧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변달수가 가진 쉼표가 가짜라면 진짜 쉼표를 가진 자신을 가만둘 리 없었지요. 쉼표를 빼앗기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터였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위험이 될 것이었지요.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들어 부엌으로 가던 길이었지요. 안채 쪽에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연희의 발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담벼락에 몸을 붙였지요. 그러니까 쉼표만 손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오. 변달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 옥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신표를 빼앗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저 여자가 살아있는 한 분원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진짜 주인은 자기라고 나설 수도 있고 우리가 숯을 빼돌린 걸 일러 바칠 수도 있지요. 그럼 어쩌자는 거요? 신표를 손에 넣은 다음엔 저 여자가 영영 입을 열 수 없게 해야지요. 연희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옥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지요. 마침 큰 가마가 며칠 비어 있잖아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가마 근처를 더듬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그렇게만 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20년 전 그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 변달수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담벼락을 짚고 몸을 가눴지요. 옥섬이 마지막으로 흘린 말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어찌 저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마치 그 사고를 직접 본 사람처럼, 아니, 그 사고를 잘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연희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의문 하나가 싹 텄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곱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연희는 더듬더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곰배 영감을 조용히 불렀지요. 한밤중에 불려온 곰배는 연희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라범, 잘 듣게.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네. 신표를 빼앗고 나를 가마에 떨어뜨려 사고로 꾸미려 한다네.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곰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천하의 몹쓸 것들. 마님,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제가 모시고 산을 넘겠습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앞도 못 보는 내가 어디 가서 무얼 한단 말이야. 게다가 도망친다 한들 이 순막은 저들 손에 넘어가고 아버지의 이름은 영영 더럽혀질 걸세.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곰배는 답답한 듯 가슴을 쳤지요. 그렇다고 관아에 고발하시겠습니까? 앞 못 보는 여인이 무얼 들었다 한들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이나 당하지요. 저들은 돈도 있고 입김도 셉니다. 연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곰배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입니다. 도망쳐도 끝장, 고발해도 끝장이었지요. 사방이 막힌 길이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에 품은 신표를 꼭 끌어쥐었습니다. 그 거친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어쩐 일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올랐지요. 하라범. 예, 마님. 나는 도망치지 않겠네. 곰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지요. 도망치면 저들의 뜻대로 되는 거야. 아버지의 가마도 아버지의 이름도 모두 저들 차지가 되겠지. 나는 그렇게는 못해. 보름 뒤 분원 심사에 내가 직접 이 진짜 신표를 들고 나가겠네. 마님, 그건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들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네. 그러니 그 보름 동안 나는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힐 증거를 모을 걸세. 좋은 숯을 빼돌린 장부든 가짜 신표든 무엇이든 분원 어른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순막을 되찾을 걸세. 연희는 손을 뻗어 곰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하라범,
나를 좀 도와주겠나? 눈이 되어주게. 나는 듣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네. 자네가 보아주기만 한다면 우리 둘이 못할 게 없어. 곰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은 백영감 앞에 늘 죄스럽기만 하던 가슴이 비로소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알겠습니다, 마님. 이 늙은 목숨, 죽은 주인 어른과 마님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그날 밤 연희는 쉼표를 천에 꽁꽁 싸매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었습니다. 변달수와 옥섬이 제 아무리 뒤져도 찾지 못할 곳이었지요. 그러고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구석에서 숨죽이고만 살지 않겠습니다. 눈은 멀었어도 제게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귀와 손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된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창밖의 가마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이제 그 불빛이 두렵지 않았지요. 길고 위험한 보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연희의 은밀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느 때처럼 죽은 듯 방을 지켰지요. 그러나 밤이 깊으면 곰배와 봉구가 소리 없이 연희의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님, 봉구도 끼워주세요. 저도 마님 돕고 싶어요. 봉구가 눈을 반짝이며 졸랐습니다. 연희는 봉구의 작은 손을 잡았지요. 봉구야, 이 일은 위험하단다. 들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괜찮아요. 마님이 저 아플 때 밤새 돌봐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마님 눈이 되어드릴게요. 저는 발이 빠르고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일꾼들도 저는 그냥 심부름 애로만 여기니까요. 연희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험한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이가 둘이나 곁에 있다는 것이 어둠 속의 작은 등불 같았지요. 고맙구나, 봉구야. 그럼 우리 셋이 함께 보자꾸나.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연희가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내가 듣고 만지고 냄새 맡은 것을 곰배 할아범이 두 눈으로 확인해 주게. 봉구는 발이 닿지 않는 곳을 다녀와 주고. 우리가 모을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저들이 좋은 숯을 빼돌린 증거, 또 하나는 변달수가 가진 쉼표가 가짜라는 증거. 이 둘만 분원 어른들 앞에 내놓으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 한데 마님, 증거를 어찌 잡는단 말입니까? 저들이 꼬리를 밟힐 리가. 곰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또렷이 말했지요. 할아범,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네.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다. 참된 것은 결국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감추어도 거짓은 어딘가 빈 구석이 있는 법이야. 두드려 보면 둔탁한 소리가 나듯이. 우리는 그 빈 구석을 찾기만 하면 되네. 봉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란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말이 어긋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언젠가 자취를 남긴단다.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게 우리 일이야. 알겠니? 네, 마님. 어쩐지 멋있어요. 봉구의 천진한 대꾸에 곰배가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잠시 누그러졌지요. 곰배는 문득 옛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돌아가신 주인어른 생각이 절로 납니다. 주인어른께서도 입버릇처럼 그 말씀을 하셨지요. 숯 한 덩이를 굽더라도 속을 꽉 채워 구워라.
겉만 그럴듯한 숯은 사람을 해친다 하시면서요. 아버지께서 그러셨구나. 예. 이 늙은 것이 젊어 주인 어른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떠돌이 숯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갈 곳 없는 저를 거두어 일을 가르치고 사람 대접을 해 주신 분이 바로 주인 어른이셨지요.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마님이 이렇게 잘하신 걸 보면 주인 어른이 곁에 계신 듯합니다.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곰배의 목소리에 담긴 정이 가슴을 적셨지요. 봉구도 무언가 뭉클한 듯 코를 훌쩍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피부치 못지않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진지해졌지요. 할아범, 한 가지 묻겠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거래를 적어 두신 장부 같은 게 있었나? 곰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곰배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지요. 있습니다, 마님. 주인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이 늙은 것에게 장부 한 권을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잘 간직하라 하시면서요. 그날 어른의 표정이 어찌나 무겁던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 장부가 지금 어디 있나? 제 막사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한데 마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장부엔 주인 어른 때의 거래가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20년도 더 전 주인 어른이 어느 행수와 분원 계약을 두고 크게 다툰 일까지요. 그자가 계약을 빼앗기고 앙심을 품은 채 떠났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늙은 것이 요 1년 사이 변달수가 숯을 빼돌린 날짜며 수량이며를 그 뒤에 몰래 적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까 하여.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 빛이 스치는 듯했지요. 할아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증거일세. 그 장부만 있으면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어. 잘 간직했네. 정말 잘 간직했어. 한데 마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부야 제가 적은 것이니 저들이 거짓이라 우기면 그만입니다. 빼돌린 숯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그 현장을 잡아야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곰배의 말이 옳았지요. 종이에 적힌 글자만으로는 약했지요. 살아있는 증거, 두 눈으로 본 현장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삐걱대는 수레바퀴 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희가 손을 들어 두 사람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쉿. 저 소리 들리는가? 수레 소리 같은데요. 이 밤중에 웬 수레가? 바로 저거야. 좋은 숯을 실어내가는 수레일세. 낮에 묶어둔 숯이 정말 분원으로 가는지 아니면 딴 데로 새는지 오늘 밤 밝혀지겠군. 곰배 할아범, 봉구야. 저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게. 단, 절대 들키면 안 되네. 곰배와 봉구는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희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아 두 손을 모았지요. 수레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지요. 연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가슴을 졸였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곰배와 봉구가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곰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지요. 마님 잡았습니다. 그 수레가 분원 쪽이 아니라 고개 넘어 객주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웬 낯선 장사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빼돌린 상등 숯을 통째로 넘기고 그 자리에서 돈을 받더이다. 봉구가 그 장사꾼들 얼굴까지
똑똑히 봤습니다. 네, 마님. 변달수 나리가 직접 나와서 돈 자루를 챙겼어요. 제가 다 봤어요. 연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할 새도 없이 연희의 얼굴이 다시 굳었지요. 잘했네. 한대 봉구야, 곰배 하라범. 혹 따라가는 걸 들키지는 않았나? 누가 자네들을 보지는 않았어. 곰배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실은 돌아오는 길에 변달수가 우리 쪽을 한번 돌아보긴 했습니다. 어둠 속이라 누군지는 못 봤을 겁니다만 인기척을 느낀 듯 했습니다. 연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들은 이미 의심이 많은 자들이었지요. 작은 인기척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하네. 저들이 눈치채면 일이 어그러질 뿐 아니라 자네들 목숨까지 위험해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세. 너무 욕심내면 도리어 그르치는 법이야. 세 사람은 그날의 일을 가슴에 묻고 흩어졌습니다. 연희는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첫 증거를 잡은 기쁨과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데 뒤엉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사방이 막혔던 길에 가느다란 빛 하나가 비쳐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변달수는 마당에 일꾼들을 모아놓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객주집 쪽을 어슬렁거린 모양인데 마냥 내 일에 함부로 코를 들이미는 놈이 있거든 당장 내쫓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일꾼들이 굽실거렸지요. 멀찍이서 그 소리를 듣던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변달수는 인기척을 흘려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봉구가 또 한 가지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봉구는 변달수 방에 군 부를 때 주는 척 들어갔다가 뜻밖의 것을 보고 온 것이었지요. 마님, 변달수 나리가 책상 위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어요. 칼로 자그마한 나무패를 다듬는데 자꾸 무슨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똑같이 새기려고 끙끙대더라고요. 나무패라. 봉구야, 그게 어떻게 생겼더냐? 자세히 말해보아라. 손바닥만 한 나무 조각인데 한쪽이 울퉁불퉁하게 쪼개져 있었어요. 거기다 이상한 무늬를 새기고 있었고요. 연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심표를 본뜬 가짜였지요. 진짜 심표의 무늬를 어디서 보고 흉내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달수는 진짜를 본 적이 없으니 그 가짜는 결코 분원의 반쪽과 들어맞을 수 없었지요. 봉구야, 아주 큰 걸 알아냈구나. 변달수는 지금 가짜 심표를 만들고 있는 거란다. 분원에 그걸 들고 가서 진짜인 척하려는 게지. 하지만 가짜는 가짜야. 맞대보면 어긋나게 돼 있어. 그럼 변달수 나리는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진짜를 들고 나가 맞대기만 하면 말이지. 하마터면 이를 그르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봉구가 방을 나서려는데 변달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던 것이지요. 봉구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아궁이 재만 끌어모았습니다. 변달수가 매서운 눈으로 봉구를 노려보았지만 한낱 심부름 아이려니 여기고는 다시 나무패로 눈을 돌렸지요. 봉구는 등에 식은 땀이 흥건한 채로 겨우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한층 더 조심해야 했지요. 연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고 말입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분원 심사일이 차츰 다가왔지요. 연희 일행은 빼돌린 수채 행방을 잡고 가짜 심표의 존재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지요. 바로 옥섬이 흘린 그 말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옥섬은 어찌하여 아버지의 죽음을 그토록 잘 아는 듯 말했을까요? 연희는 그 한마디가 내내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지요. 연희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숨막 뒤 외진 길로 살그머니 빠져나가는 발소리였지요. 사뿐사뿐 비단신 끄는 소리. 옥섬이 분명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봉구를 깨워 뒤를 밟게 했지요. 한 식경 뒤 봉구가 새파랗게 질려 돌아왔지요. 마님, 옥섬 마님이 고개 넘어 객주집에서 웬 늙은 사내를 만났어요. 비단옷을 떡 벌어지게 차려입은 영감인데 옥섬 마님이 그 앞에서는 어찌나 공손하던지요. 마치 윗사람 대하듯 했어요. 연희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냐. 들은 대로 일러보아라. 제가 창 밑에 바짝 붙어 들었는데요. 그 영감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름만 지나면 백가의 순막이 드디어 우리 손에 들어온다. 20년을 갈고 닦은 보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옥섬 마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아버, 어른의 한을 제 손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연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지요. 옥섬이 그 늙은 사내를 윗사람처럼 떠받들고 20년의 한을 말하며 백가의 순막을 차지하려 한다. 그렇다면 옥섬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오래 묵은 원한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지요. 20년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꼭 20년 전인데 연희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서운 짐작 하나가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나 아직은 짐작일 뿐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봉구야, 오늘 들은 건 너와 나만 아는 일로 하자. 곰배 할아범께도 아직은 말하지 말고. 섣불리 떠벌렸다간 도리어 우리가 위험해진다. 네, 마님. 연희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옥섬의 정체가, 그 늙은 사내가 20년 전 아버지의 죽음이 어쩌면 하나의 실로 꿰어져 있을지 몰랐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코앞에 닥친 심사부터 넘어야 했습니다. 연희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러나 적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옥섬은 보기보다 훨씬 영악한 자였지요. 어느 순간부터 옥섬은 연희 일행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곰배가 연희의 방을 드나드는 것을, 봉구가 자꾸 어딘가를 다녀오는 것을 옥섬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저 셋이 무슨 수작을 꾸미는 것 같아요. 옥섬이 변달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눈먼 여자의 늙은 숫쟁이에 코 흘리게 아이가 무슨 수작을 부린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저 늙은이가 문제예요. 죽은 백영감에게 충성하던 자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 늙은이부터 떼어놓아야겠어요. 옥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섬은 일을 꾸몄지요. 객주집에 넘긴 숯갑 가운데 한 자루가 비었다며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렸다고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죄를 곰배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곰배 저 늙은이가 요즘 밤마다 어딜 그리 싸돌아다니더라니. 분명 제 놈이 숯값을 가로챈 게야. 여봐라, 저 늙은이를 당장광에 가두어라. 곰배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일꾼들이 달려들어 곰배를 광에 쳐넣고
빗장을 질렀지요. 곤배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언제 숲값을 가로챘다고. 이건 누명이다. 마님, 마님. 방 안에 있던 연희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듬더듬 마당으로 뛰쳐나갔지요. 멈추세요. 곤배 할아범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증거로 그를 도둑으로 모는 겁니까? 옥섬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증거, 밤마다 객주집을 들락거린 게 증거지. 한데 그걸 어찌 알았느냐고 묻거든. 글쎄, 너도 그 밤마실에 끼어 있던 것은 아니고? 연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섬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곤배를 가둔 것은 단순한 누명이 아니었지요. 연희의 눈이 되어 주던 사람을 그 손발을 잘라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앞으로 너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곤배 저 늙은이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광에 가둬둘 테니. 봉구 저 녀석도 멀리 심부름을 보내버려야겠구나. 셋이 똘똘 뭉쳐 무슨 꿍꿍이를 꾸미게 둘 수는 없지. 그날 밤 연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곤배가 갇힌 광 앞으로 더듬더듬 다가갔습니다. 빗장 너머로 가만히 곤배를 불렀지요. 할아범, 거기 있는가? 나일세. 마님, 이 캄캄한 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들키면 큰일 납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할아범을 이 꼴로 두고 내가 어찌 발이 떨어지겠나. 다 내 탓일세. 내가 자네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연희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곤배가 빗장 틈으로 손을 내밀어 연희의 손을 더듬어 잡았지요.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늙은 것은 죽은 주인 어른 뵐 면목 없이 살아온 세월이 한이었습니다. 마님을 돕다 일이 된 거라면 외려 한이 풀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 걱정은 마십시오. 할아범, 마님,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이 늙은이가 갇혔다고, 봉구가 떠났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님께는 주인 어른이 물려주신 귀가 있고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신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죽어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연희는 빗장을 움켜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곤배의 말이 꺼져 가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되살렸지요. 알겠네, 할아범. 내 절대 포기하지 않음세. 자네도 부디 몸성이 견뎌주게. 연희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곤배의 나직한 흐느낌이 들려왔지요. 이튿날 옥섬은 봉구를 불러 사흘 길이나 되는 먼 친척 집에 서찰을 전하라며 내쫓듯 보냈습니다. 봉구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연희를 돌아보았지요. 마님, 저 다녀올게요. 꼭 돌아올게요. 마님, 부디 울지 마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리셔야 해요. 약속이에요. 그래, 봉구야. 몸 조심하거라. 꼭 다시 보자꾸나. 연희는 애써 담담히 말했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곤배는 광에 갇히고 봉구는 멀리 떠나 버렸지요. 애써 모은 증거도 진짜 신표도 이제 분원까지 가져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두 눈이 되어 주던 사람들을 잃은 연희는 다시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희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토록 단단히 마음먹었건만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곤배 할아범도 봉구도 없는데 저 혼자서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연희는 가슴에 품은 쉼표를 더듬었습니다. 그 거친 감촉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그러나 쉼표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분원까지 갈 길도 진실을 증언해 줄 사람도 모두 사라진 마당에 말입니다. 그날 오후 변달수와 옥섬이 나란히 연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연희, 자네한테 미리 일러둘 게 있어 왔네. 변달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사흘 뒤가 분원 심사일이야. 자네는 그날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네. 내가 쉼표를 들고 나가 갱신을 받아올 테니. 이 순막은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지. 그 쉼표는 가짜가 아닙니까? 분원의 반쪽과 맞대보면 들통날 텐데요. 연희가 또렷이 받아쳤습니다. 순간 변달수의 낯빛이 변했지요. 그러나 옥섬이 차갑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호호, 가짜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설령 그렇다 한들 분원 어른들 손에 약간의 인사만 찔러 넣으면 쉼표 따위 대충 넘어가게 돼 있어. 세상이 어디 쉼표 쪼가리로만 돌아가는 줄 아느냐? 뇌물로 분원을 매수하겠다는 겁니까? 눈치는 빠르구나. 한데 어쩌나 그걸 안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곰배는 광에 갇혔고 봉구는 멀리 떠났으니 앞 못 보는 내가 그 방에서 무얼 하겠느냐. 얌전히 있다가 심사가 끝나거든 조용히 사라져 주면 되는 거야. 옥섬의 마지막 말에는 서늘한 살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보이지 않는 두 눈을 똑바로 들어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참된 것은 끝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감추고 꾸며도 속이 빈 거짓은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가 나게 마련이지요. 호호, 저 입 좀 보게. 가엾은 것. 그 입이 언제까지 살아붙어 있을지 두고 보자꾸나. 옥섬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요. 두 사람은 한바탕 비웃음을 흘리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긴 듯 들떠 있었지요. 광에 갇힌 곰배의 신음만이 이따금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연희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었지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분원 심사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변달수와 옥섬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연희가 살아있는 한 무슨 변고가 생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 방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진짜 쉼표가 없어. 분명 어딘가 감춰뒀을 텐데 입을 열어야 할 것 아닌가. 변달수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옥섬은 차갑게 잘라 말했지요. 그래서 오늘 밤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여 쉼표가 어디 있는지 붉게 만들 거예요. 끝내 입을 안 열거든 그땐 어쩔 수 없지요. 진짜가 없으면 서방님이 깎은 가짜를 들이밀면 돼요. 분원 어른들께는 이미 손을 써뒀으니 가짜라도 눈 감아 주기로 했어요. 허나 그 여자가 분원에 나와 진짜 주인이라 우기면 어쩌나. 그러니 살려둘 수가 없지요. 신표를 받아내든 못 받아내든 저 여자 입은 오늘 밤 안으로 영영 막아야 해요. 살아있는 한 화근이니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음험하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큰 가마 하나가 불을 끄고 며칠째 식어 있다는 것을 떠올렸지요. 사람 하나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기에 그보다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옥섬이 연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를 짐짓 다급하게 꾸몄지요. 연희, 큰일 났어요. 곰배 영감이 광에서 쓰러졌다지 뭐예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는데 자꾸 당신을 찾는데요. 어서 가봐요. 연희는 흠칫했습니다. 곤배가 위독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러나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옥섬이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곤배가 위독하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연희는 옥섬을 따라 나섰습니다. 옥섬은 연희를 광이 아닌 가마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연희의 발끝에 식은 가마 특유의 서늘한 기운이 닿았지요. 코끝에는 제 냄새가 무겁게 감돌았지요. 연희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기는 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곤배 할아범은 어디 있습니까? 호호, 눈치 한번 빠르구나. 옥섬의 목소리가 돌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변달수가 불쑥 나타나 연희의 팔을 거머쥐었지요. 순순히 불어라. 진짜 심표를 어디다 감췄느냐.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연희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신표는 이미 치마 속 깊이 꿰매어 둔 터였지요. 죽어도 저들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끝까지 입을 안 열겠다. 그럼 별 수 없지. 신표야 저것이 죽은 뒤에 천천히 찾으면 그만이지요. 옥섬이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변달수가 연희의 등을 힘껏 떠밀었지요.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식은 가마 안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재가 온몸에 들러붙었지요. 연희가 허우적대며 일어서려는 순간 머리 위에서 가마 입구를 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단히 막아요. 행여 한 줌 틈도 남기지 말고. 옥섬이 차갑게 일렀습니다. 변달수가 돌을 쌓아 올리며 코웃음을 쳤지요. 걱정 말게. 이 가마는 백영감이 어찌나 단단히 지었는지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 제 아비가 지은 가마에 제 딸이 묻히다니. 이런 게 다 인연이지 뭔가. 호호, 그 말 한번 듣기 좋네요. 쿵쿵 무거운 돌과 흙으로 입구를 봉하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안 됩니다. 사람 살려. 누구든 좋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연희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곤배 할아범, 봉구야,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이 갇혔습니다. 연희는 입구를 향해 거듭 부르짖었지요. 그러나 두꺼운 가마벽은 그 소리를 모조리 삼켜 버렸습니다. 바깥에서 옥섬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지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저 눈먼 것 때문에 20년을 얼마나 졸였는지. 이제야 살겠네요. 이제야 발 뻗고 자겠어요. 옥섬의 그 한마디가 연희의 귓속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야 살겠다니. 사람을 산 채로 가마에 묻어놓고 이제야 살겠다며 웃다니요. 이제 됐어요. 내일 심사만 무사히 넘기면 이 순막은 완전히 우리 차지예요. 고생했네. 다 자네 덕이야. 고생이라뇨. 이까짓 게 무슨 고생이에요. 20년을 별러 온 일에 비하면요. 20년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서 가요. 옥섬이 말끝을 흐리며 변달수를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연희는 캄캄한 가마 속에 홀로 갇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재 속에서 연희는 숨을 헐떡였지요. 입구를 더듬어 보았지만 돌과 흙으로 단단히 막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도록 긁어보아도 소용없었지요. 연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도 지키지 못하고 이대로는 못 죽습니다. 곰배 하라범도 봉구도 아직 진실을 모르는데 아버지, 저를 여기서 데려가지 마십시오. 연희의 목소리가 가마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눈물이 재에 떨어졌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연희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지요. 아버지가 가마를 손보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연희야, 가마에는 말이다. 다 타고 남은 재를 빼내는 뒷구멍이 하나 있단다. 사람 하나 겨우 기어 나갈 만한 굴이지. 아비가 직접 한 거야. 혹 가마 안에서 불이 나거나 갇히면 이 뒷굴로 빠져나가는 게다. 잘 기억해 두어라.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마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가 손수 지은 가마였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버지가 만들어 둔 재 빼는 뒷굴이 있었습니다. 그래, 뒷굴. 아버지가 만들어 두신 그 뒷굴. 분명 가마 안쪽 바닥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자신을 다독였지요. 정신 차리자. 나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더듬어 왔다. 보이지 않아도 찾을 수 있어. 아버지, 길을 알려주십시오. 연희는 두 손으로 가마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지요. 어차피 가마 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으니까요. 오히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연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감각만이 길을 알려주었지요. 차가운 재를 헤치고 갈라진 벽돌 틈을 더듬고 또 더듬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기어 다녔을까요? 마침내 연희의 손끝에 뻥 뚫린 구멍 하나가 잡혔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바로 그 뒷굴이었지요. 찾았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연희는 그 좁은 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칠고 좁은 굴이 살갗을 긁었지요. 미처 식지 않은 가마 안쪽 벽이 왼팔과 어깨를 대었습니다. 살이 타는 듯한 통증에 비명이 새어나왔지요. 그러나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악물고 한 뼘 한 뼘 굴을 기어 나갔지요. 어둠 속을 평생 더듬어 온 그 손과 무릎이 이번에는 죽음의 가마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연희는 가마 뒤편 풀숲으로 굴러 나왔지요. 온몸이 재투성이에 화상까지 입었지만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가 내어준 길을 따라 기어이 살아 돌아온 것이지요. 그때 누군가 연희를 부축했습니다. 마님, 마님 살아 계셨군요. 곰배 영감이었습니다. 곰배는 늙은 숫쟁이답게 광의 허술한 뒷벽을 뜯고 빠져나온 참이었지요. 마님이 가마 쪽으로 끌려갔다는 봉구 또래 아이의 귀띔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라범, 어떻게? 말은 나중에 하십시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곧 가마를 열어볼 겁니다. 하라범, 어떻게 광에서? 늙은 숫쟁이가 가마 구멍 하나 못 뚫겠습니까? 그보다 마님, 이 팔 좀 보십시오. 화상이 깊습니다. 어쩌다 이런 데를. 괜찮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다 아버지가 만들어 두신 뒷굴 덕일세. 주인 어른이 마님을 살리셨군요. 죽어서도 딸을 지키셨어요. 하라범 봉구는 무사한가? 걱정 마십시오. 봉구는 멀리 떠나 있으니 외려 안전합니다. 그 아이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니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 그 아이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쓰러져서는 안 되지. 그럼요, 마님. 마님은 주인 어른의 따님이십니다. 반드시 이겨내실 겁니다. 곰배는 울먹이며 연희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막사로 향했지요. 막사 깊숙이 연희를 누이고 상처에 급히 약초를 지시겨 발랐습니다. 연희는 곰배의 거친 손길에 의지해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그러나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멀리서 횃불이 일렁이며 다가왔지요. 가마를 열어본 변달수와 옥섬이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 길길이 날뛰며 연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눈먼 것이 멀리 갔을 리 없다. 샅샅이 뒤져라. 산채로든 죽어서든 반드시 찾아내. 그년을 살려두면 우리가 끝장이야. 변달수와 옥섬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곰배의 얼굴이 굳었지요. 곰배는 연희를 일으켜 막사 뒤 산길로 밀어냈습니다. 마님, 이 길로 곧장 오르시면 산 너머 절이 나옵니다. 거기 노스님께 의탁하십시오. 어서요. 할아범도 같이 가야지. 이 늙은 몸으로는 마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저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갈 테니 마님은 어서 피하십시오. 안 돼, 할아범. 같이 가. 연희가 곰배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곰배는 그 손을 가만히 떼어냈지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이 말했습니다. 마님, 잘 들으십시오. 장부는 제 막사 아궁이 안쪽 세 번째 돌을 들면 그 밑에 있습니다. 빼돌린 수체 날짜와 수량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할아범, 그럴 시간에 같이 도망쳐요. 제발. 이 늙은 몸이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죽은 주인 어른께 진 빚을 이제야 갚는구나 싶어 외려 마음이 편합니다. 주인 어른이 저를 거두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게 되어 다행입니다. 부디 주인 어른의 한을 풀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할아범. 곰배는 연희를 산길로 떠밀고는 횃불을 향해 달려 나갔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기다. 마님은 이쪽으로 도망쳤다. 어서 와라. 추격자들이 곰배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고지어 둔탁한 소리와 외마디, 비명이 어둠을 갈랐지요. 할아범. 안 됩니다. 할아범. 연희가 산길에서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지요. 산길을 오르던 연희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곰배가 평생을 아버지께 충성하고 자신을 지켜준 그 늙은이가 자기 대신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연희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지요. 곰배의 마지막 부탁을 그 한 목숨의 무게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연희는 떨리는 입술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범, 봉구야, 그리고 아버지. 내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살아남아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겠습니다. 그것만이 당신들께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 연희는 눈물을 삼키며 어두운 산길을 기어 올랐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지요. 살아남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산 너머 작은 절에서 연희는 하룻밤을 앓았습니다. 노스님이 화상을 치료하고 미음을 떠먹여 주었지요. 어렴풋이 정신이 들 때면 자신을 위해 횃불 속으로 달려 들어가던 곰배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할아범, 내가 자네를 죽였네. 내가. 연희는 베개싯을 적시며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울음 끝에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다. 참된 것은 결국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연희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 말의 무게가 비로소 온전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눈에 보이는 위세로 세상을 속였지만 연희에게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을 알아보는 힘이 있었지요. 평생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그 귀와 손. 그것이야말로 저들이 결코 가지지 못한 무기였습니다. 그래, 나는 눈이 멀었기에 도리어 속지 않는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힘이다. 그때 절 마당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여기 계셨군요. 바로 봉구였지요. 봉구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달려와 연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흘 길을 떠났던 봉구가 마님이 자꾸 눈에 밟혀 가다 말고 되돌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숨막에 닿고 보니 한밤에 끔찍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마님, 제가 다 봤어요. 어젯밤 돌아오는 길에 변달수 나리가 사람들을 시켜서 곰배 할아범을. 봉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희는 봉구를 꼭 안았지요. 봉구야, 다 봤다고 했느냐. 곰배 할아범이 당하는 것을, 또 저들이 무엇라 했는지를. 네, 똑똑히 봤어요. 곰배 할아범이 마님을 도망치게 하고 대신 붙잡혔고요. 변달수 나리가 마님 시신을 찾아내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무서워 숨어 있다가 마님이 산으로 오르셨단 말을 듣고 예까지 온 거예요. 연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봉구는 살아있는 목격자였지요. 가마투기도 곰배의 죽음도 저들의 죄를 두 눈으로 본 증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봉구야, 잘 들어라. 바로 오늘이 분원 심사일이다. 지체할 틈이 없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연희는 봉구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가 곰배의 막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저들은 연희가 멀리 도망쳤으리라 여겨 막사까지는 살피지 않았지요. 연희는 더듬더듬 아궁이 안으로 손을 넣어 곰배가 일러준 세 번째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 기름종이로 싼 장부 한 권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요. 찾았다. 할아범, 이걸 지키려고. 연희는 장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손에 두 가지가 모였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진짜 신표와 곰배가 목숨으로 지킨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봉구라는 살아있는 증인까지. 연희는 분원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광주 분원은 순막갱신 심사로 북적였습니다. 너른 마당의 분원의 숫 담당관원인 신별제가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변달수는 곱게 차려입고 그 앞에 나아가 품에서 나무패를 꺼내 바쳤습니다. 별제 날이 소인이 이 순막의 주인 변달수이옵니다. 여기 나라에서 내린 반쪽 신표를 가져왔으니 부디 갱신을 윤허해 주십시오. 신별제가 그 신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미심쩍은 듯 미간을 찌푸렸지요. 그러나 곁에 있던 아전이 슬쩍 눈짓을 하자 별제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이미 변달수의 뇌물이 오간 뒤였던 것입니다. 신표는 받았다.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갱신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멈추십시오. 그 신표는 가짜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제투성이 무명옷에 한쪽 뺨과 팔에 화상을 입은 여인이 봉구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지요. 바로 백연이었지요. 변달수와 옥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가 멀쩡히 살아 두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네, 내가 어떻게? 변달수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옥섬이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지요. 별째 날이, 저 여인은 미친 사람입니다. 앞도 못 보는 데다 정신까지 온전치 못해 멀쩡한 사람을 모함하고 다닙니다. 어서 내치십시오. 신별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앞 못 보는 여인이라. 보아하니 행색도 초라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는구나. 여봐라, 저 여인을 끌어내라. 심판을 맡은 별제마저 저들의 편으로 기운 것입니다. 연희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내치려 했지요. 포졸들이 연희에게 다가섰지요. 그러나 연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별째 날이 소녀가 미쳤는지 아닌지는 저 심표를 맞대보면 알 것입니다. 분원이 가진 반쪽과 저자가 바친 심표와 제가 가진 심표를 함께 맞대 보십시오. 그러고도 소녀가 미친 사람이거든. 그때 내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그 당당함에 별제도 멈칫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맞대 보면 될 일 아닌가. 무엇이 두려워 내친단 말이야. 여론이 술렁이자 별제도 더는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별제는 분원이 보관한 반쪽 심표를 가져오게 했지요. 그러고는 먼저 변달수의 심표를 맞대 보았습니다. 단면의 결이 어긋나고 쪼개진 모양이 들어맞지 않았지요. 아무리 끼워 맞추려 해도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구나. 결이 다르다. 별제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연희가 품에서 꺼낸 심표를 받아 맞대 보았지요. 놀랍게도 두 반쪽은 마치 한 나무에서 갈라진 듯 빈틈없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쪼개진 결이며 무늬가 완벽하게 이어졌지요. 세상에, 이쪽이 진짜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이 진짜 반쪽 심표야.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변달수가 바친 심표는 어설프게 깎은 가짜였지요. 진짜는 눈먼 여인의 품에 있었던 것입니다. 변달수는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그것은 저 여인이 어디서 훔쳐온 것입니다. 소인이 진짜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연희가 변달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쌓인 숫섬으로 다가갔지요. 별째 날이 이 순막이 분원에 보낸 숫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소녀가 가려 보이겠습니다. 소녀는 눈은 멀었으나 숫을 두드려 그 속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아비가 물려주신 솜씨이지요. 연희는 숫섬에서 숫을 하나씩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툭툭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울렸지요. 들으십시오. 이 둔탁한 소리. 속이 비고 덜 익은 하등품입니다. 분원에 바칠 상등 숫은 모조리 빼돌려 객주집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고 그 자리에 이런 못쓸 숫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연희가 봉구를 시켜 장부를 별제에게 바쳤습니다. 별제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돌린 숫의 날짜와 수량, 넘긴 상대와 받은 돈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부정의 증거가 아니냐? 변달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발뺌하려 들었지요. 그 장부는 거짓입니다. 누가 꾸며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봉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변달수 나리가 밤마다 숯을 빼돌려 객주집에 파는 것도, 가짜 신표를 손수 깎는 것도요. 어젯밤엔 마님을 산채로 가마에 가두고 곰배 할아범이 마님을 구하려다 그자들 손에 목숨을 잃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봉구의 증언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별제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변달수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옥섬은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변달수를 향해 쏘아붙였지요. 이 못난 인간아, 신표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이 꼴을 만들어. 내가 이러려고 20년을 참은 줄 알아? 20년이라니,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변달수가 어리둥절해 물었습니다. 옥섬은 아차 싶은 듯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를 연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 나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옥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이 옥섬을 똑바로 겨누었지요. 나를 가마에 가두던 그 밤, 당신은 20년 전 그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떨어뜨리면 된다고 했지요. 한데 이상합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의 죽음을 어찌 당신이 그리 잘 아십니까? 마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요. 무슨 헛소리를. 게다가 얼마 전 깊은 밤, 당신은 객주집에서 어느 늙은 사내를 어른이라 떠받들며 20년의 한을 말했지요. 그 또한 내 사람이 듣고 보았습니다. 봉구가 곁에서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연희는 봉구에게 받은 장부를 별제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 제 아버지의 장부 앞장을 보십시오. 20년도 더 전 아버지가 어느 행수와 분원 계약을 다투어 이긴 일, 그 행수가 앙심을 품고 떠난 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 행수의 성이 차씨였지요.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차 행수와 어떤 사이입니까? 옥섬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그래, 나는 차 행수의 딸이다. 백영감에게 계약을 빼앗기고 한을 품은 채 시들어간 그 차 행수 말이다. 첩으로 위장해 이 집에 숨어든 것도 다 그 한을 풀기 위해서였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마지막 한 가지를 마저 물었지요. 그렇다면 20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가마 사고도. 그래, 그것도 사고가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가 백영감의 가마에 손을 써 무너뜨린 것이다. 너희가 사고라 부른 그 일이 실은 우리의 복수였다. 옥섬이 발악하듯 토해냈습니다. 좌중이 경악했지요. 연희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20년간 사고라 믿어온 아버지의 죽음. 그것이 실은 살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만은 옥섬이 제풀에 떠벌린 것이 아니라 연희가 차근차근 몰아붙여 끌어낸 진실이었지요. 내 인연, 그럼 나까지 속였단 말이냐? 변달수가 옥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핥히며 물어뜯었지요. 한 배를 탔던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서로를 향해 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봐라, 저 두 사람을 모두 포박하라. 부정 납품의 살인까지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차행수라는 자도 당장 잡아들여라. 신별제가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변달수와 옥섬을 오랏줄로 묶었지요. 두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서로를 저주하며 발악했습니다. 머지않아 그 배후의 차행수까지 관하로 끌려왔지요.
20년 전의 죄까지 낱낱이 밝혀져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별제가 연희 앞에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요. 내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친 사람으로 몰았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소. 그대야말로 이 순막의 진짜 주인이요. 분원은 그대를 계약자로 인정하니 백영감의 순막은 이제 그대의 손으로 돌아갈 것이요. 연희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화상 자국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곤배의 한을 풀어드린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씨의 순막은 다시 분원의 뜸으로 우뚝 섰지요. 그 마당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더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 다니지 않았지요. 연희는 제 발로 가마 앞에 서서 숯을 두드려 가려내며 일꾼들에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이 숯은 속이 찼으니 분원으로, 이건 덜 익었으니 다시 구워라. 일꾼들이 그 분부를 따랐지요. 곁에는 어느덧 늠름하게 자란 봉구가 든든히 서 있었지요. 연희는 봉구를 친자식처럼 거두어 숯 가리는 솜씨를 물려주었습니다. 눈먼 주인의 곁에서 봉구의 두 눈이 빛났지요. 연희는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또렷이 참된 것을 알아보았지요. 겉을 그럴듯하게 꾸민 거짓은 한때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참된 것은 끝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밝은 눈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